이번엔 외상 매출금부터 이제 내용이 있는데, 자, 이 외상 매출금 글자를 보니까 지금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단기매매 증권, 지금 이 계정 과목들은 오른쪽에 금액들이 적혀 있는데, 지금 외상 매출금, 대손 충당금은 왼쪽에 두 숫자가 적혀 있고 오른쪽에 금액이 나와 있죠. 근데 이 금액들을 보시면 지금 얘네들은 지금 820만 원에서 8만 2천 원을 빼면 811만 8천 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 뺀 금액이 오른쪽에 적혀 있죠. 얘도 240만 원에서 2만 4천 원 빼면 237만 6천 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왼쪽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자, 외부 이용자한테 보여주고 싶은 나의 자산의 금액은 지금 현재 이 금액인데, 보여줄 자산의 금액은 이 금액인데, 근데 이 금액으로 보여주는 걸 그냥 이 외상매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811만 8천 원이다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고, 자, 이 계정 과목은 외상으로 매출한 돈이에요. 외상으로 820만 원 매출을 했는데, 그 아래에 적혀 있는 대손 충당금이란 애는 어떤 의미냐면 이 돈을 8만 2천 원 못 받을 것 같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820만 원 외상 대금이 있는데 8만 2천 원 못 받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장부에 적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나의 자산 재산은 컴퓨터가 811만 8천 원으로 인식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아래도 내가 어음 받아야 되는 돈이 있는 어음이 이 금액인데 2만 4천 원 못 받을 것 같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811만 8천 원이라고 안 쓸 거고 820만 원 있는데 8만 2천 원 못 받을 것 같아요라고 적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적으면 컴퓨터가 알아서 820만 원 자산에 더해졌다가 8만 2천 원을 빼줄 건데, 얘네들은 다 자산인데 이 장부의 원리는 반대쪽에 쓰면 지워지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 실기 쪽을 보시면, 자, 프로그램에서 먼저, 자, 여기에 외상 매출금을 써볼게요. 자, 여러분들 외상이라고 치셔서 외상 매출금을 치시고, 자, 금액이 820, 8200 플러스, 그리고 엔터를 치면 지금 우리가 금액을 쓰는 게 다 차변 쪽에 적어서 차변인 자산에 이 금액이 증가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번에 여러분들이 대손이라고 두 자만 치셔서 열어보시면, 오, 대손 충당금이 너무 많다, 그죠? 대손 충당금 같은 글자가 엄청 많죠? 이건 아무거나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자, 방금 제가 얘 이야기할 때 이렇게가 짝지고 이렇게가 짝지라 그랬죠. 그럼 지금 여기에서 이 대손 충당금이라는 이 글자가 지금 같은 글자인 건데 자기 짝지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 짝지가. 그럼 이 자기 짝지는, 자, 우리가 앞에 봤었던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인데 이건 화면만 보셔도 돼요. 자, 그럼 여기에 지금 방금 우리가 쓴 게 외상 매출금인데 108번 외상 매출금을 썼는데 그 바로 아래에 대손 충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죠. 근데 얘 성격이 차감 줄여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걸 줄여주느냐? 오른쪽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관계라고 적혀 있죠. 관계 계정이 108번이다라고 적혀 있어요. 지금 차감 줄여주는 성격의 계정 과목인데 관계 계정이 108번이다. 그 108번이 지금 얘 외상 매출금이죠. 그죠? 그럼 우리 받을 어음도 보면 지금 받을 어음이라는 110번의 계정 과목이 있는데 이 110번을 관계 계정으로 가지고 있는 이 대손 충당금 차감 계정은
111번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돈이 돈 못 받을 거라는 의미라 그랬죠. 그럼 못 받을 거니까 그 금액만큼 줄일 거라는 건데 그 줄여주는 계정들을 우린 차감 계정이라고 표현을 해요. 줄여준다는 표현을 차감 계정이라고 표현하는데 관습적으로 이건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계정 과목들 이런 계정 과목들은 차감 계정 이 관계 계정은 다음 번호를 써요. 방금 외상 매출금하고 짝지는 외상 매출금 다음 번호고 받은 어음의 짝지는 받은 어음의 다음 번호 뭐 공사 미수금 짝지는 공사 미수금 다음 번호 이런 식으로 자기 짝지들이 다음 번호로 형성되어 있는 게 우리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관습적인 우리 규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지금 외상 매출금이 108번이죠. 그럼 우린 대손 충당금을 쓰고 싶으면 여기서 대손이라고 쳤을 때 이 대손 충당금에는 얘가 지금 108번이니까 108번의 다음 번호인 109번의 대손 충당금을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건 꼭 자기 짝지를 써야 돼요. 다른 거 쓰면은 절대 안 되는 계정이에요. 그럼 지금 이렇게 다음 번호라는 걸 내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면 굳이 대손 충당금이라고 안 치겠죠. 그냥 외상 매출금이다라고 여기 108번 나와 있으면 대손 충당금 칠 거면 그 다음 번호 쓰면 될 거잖아. 109번이라고. 그죠? 근데 이렇게 썼더니 지금 자산의 코드 범위대 지금 우리 자산 중에서 당좌 자산의 코드 범위대에 있는 101번부터 145번 코드 범위에 있는 109번 자산이라는 건데 얘는 지금 금액 쓰는 칸이 대변 쪽에 와 있죠. 지금까지 쭉 자산 차변 쪽에 쓰고 있었는데 대변에 온 이유는 지금 이 자산을 줄여주는 반대 성격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쓴 것들이 전부 다 금액이 합쳐졌는데 대지고 있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쓴 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쓴 건 여기에 다 합쳐졌는데 이제 반대쪽에 써주면 이 금액이 거꾸로 줄어들 거예요. 자, 지금 화면만 보시고 이 금액 보시면 끝자리가 57만 6천 원이죠. 그런데 제가 여기에 8만 2천 원이다라고 써서 엔터를 치면 금액이 거꾸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금액을 줄여주는 거를 우리는 이제 차감 성격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지금 얘는 대변 오른쪽에 썼는데 부채나 자본이 움직인 게 아니고 컴퓨터는 자산이다라는 번호 때문에 알고 있는데 반대쪽에 썼으니까 자산을 줄여주는 거라고 컴퓨터가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방금 이렇게 줄여줬으면 820이라 쓰고 82,000원 줄여준다 이렇게 둘을 쓰면 결론적으로 컴퓨터는 자산이 811만 8천 원만 증가되도록 효과가 나왔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왼쪽에 있는 두 개만 써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여러분들 지루할 수 있으니까 한 번에 입력할 거예요. 그래서 자 아래 보시면 건물이라는 애하고 비품이라는 애가 있죠. 얘도 지금 외상 매출금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적혀 있죠. 왼쪽에 얘가 뭐냐면 표현이 이런 거예요. 건물을 5천만 원에 사왔다라는 이야기예요. 5천만 원에 사왔는데 감가상각누계액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얘가 다른 금액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얘가 125만 원치 달았어라고 표현만 할 거라는 거. 5천만 원에 산 게 지금 125만 원 달았어. 이렇게 쓰면 컴퓨터는 그럼 내 자산은 4,875만 원이다라고 인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왼쪽에 있는 두 개만 써주면 되겠죠. 근데 아래쪽에 보시면 비품도 243만 2천 원에 샀는데 160만 원 달았대. 근데 여기에도 보시면 감가상각누계액, 감가상각누계액 글자가 똑같죠. 그럼 얘네들도 쓰려고 하면 글자가 똑같을 건데 지금 왼쪽에 쓴 거는 아래쪽에 있는 애가 차감 계정 줄여주는 거고 같이 관계되는 계정이에요. 그래서 자
보면 지금 건물이라고 적혀 있는 202번 있죠. 이 건물의 관계 계정으로 잡혀 있고 차감인 감가상각 누계, 얘도 다음 번호인 거예요. 건물을 쓰고 나면 그 건물의 다음 번호가 차감 깎아주는 성격인 거고, 그리고 아래에 비품도 보면 비품이 212번이니까 그 아래 213번 감가상각 누계액이 비품의 짝지인 차감 계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여기에서 받을 엄도 얘를 쓰고 나서 얘 다음 번호 쓸 거고, 얘네들도 건물을 쓰고 다음 번호를 써주겠죠. 지금 차량 운반구는 자동차를 이야기하는 건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는 이유가, 어제 우리 자동차 등록했었는데 그 자동차를 어제 우리 이거 샀던 거 기억나시나요? 고정자산 등록에서 어제 얘 구입한 거 입력해, 어제 우리 고정자산 등록을 했었죠. 얘가 19년 12월 31일 날 산 거예요. 이날 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얘가 19년 12월 31일인데 얼마 달았다는 말은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는 다른 거 없이 그냥 900만 원에 어제 사왔던 그 금액으로 적혀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 900에 사왔거든. 그래서 그 금액 적혀 있는 거고, 얘도 이 다음 연도 되면 1년 동안 얼마치 달았다고 써줄 건데 지금은 그게 없기 때문에 오른쪽에 적혀 있는 거예요. 달았다고 써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럼 지금 이제 얘네들 쓰는 방법에서 우리는 진한 글씨는 안 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렇게 쓰고, 그리고 얘 써주고, 그리고 얘네들 써줄 거고, 근데 차량 운반구는 이렇게 쓸 거고, 그리고 임차 보증금 이렇게만 써주면 자산이 다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 얘네들을 여러분들이 쭉 입력을 하시는데 지금 자산만 입력할 거예요. 입력이 다 끝나고 나서 먼저 내가 여기 자산의 총계 있죠. 이 자산의 총계하고 내 컴퓨터에 있는 여기에 자산의 총계 금액하고 일치하면 입력을 잘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일치하지, 지금 여기가 아니에요. 지금 아래쪽 여기가 아니고 지금 우측에 자산의 총계 여기가 입력하시고 일치하시면 정확하게 일치하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자산만 쭉 한 번에 입력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쭉 입력해 보세요. 자, 입력하시는 순서는 빠뜨려도 상관이 없어요. 빠뜨리면 아래에 쓰면 어차피 나갔다 들어오면 번호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실수로 빠뜨려도 순서대로 꼭 쓸 필요가 없어요. 아래쪽에 그냥 쓰면 자동으로 다 인식되는 거니까. 입력하셨는데 금액이 안 맞을 때, 자, FAT 1급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금액이 안 맞게 입력을 해놓고 제대로 된 문제지에다 그림을 줘요. 그럼 그걸 찾을 때 어떻게 찾냐면 우리 교재에 진한 글씨 있죠. 이 진한 글씨하고 여기에 있는 금액들을 봐서 차이가 난 곳이 있으면
이 차이가 난 곳에 있는 그 아래 있는 계정 과목들의 금액만 조회해 보면 되겠죠. 그죠? 지금 예를 들어서 유형자산 금액이 안 맞아. 그러면 유형자산 아래에 건물부터 쭉 있으면 이 금액들을 이 계정 과목들의 금액만 여기에서 틀렸는지를 확인하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에서도 우리 시간 안에 뭔가를 빨리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뭐 위쪽 금액하고 아래쪽 금액하고 다른 서로 교차시켜 가지고 차이 안 나도 이런 유치한 문제는 안 내니까, 만약에 입력했는데 자산 총계가 안 맞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합계를 가지고 내가 뭔가를 빠뜨린 게 있는지 금액 안 맞는 게 있는지 찾으시면 효율적으로 빨리 찾겠죠. 자, 다 맞추셨나요? 이제 다음 해도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교재 우측의 부채 쪽으로 갑시다. 자, 부채는 계정 과목이 별로 그리 많진 않아요. 먼저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자, 이 두 개를 쓰면 뭐 부채는 전부 다 끝나겠네요. 자, 두 개부터 씁시다. 아래 계속 연결해 쓸 거예요. 외상매입금이다라고 쓰면 여기 빵빠레 쓰면 이제 250번대로 넘어가니까 유동부채라고 컴퓨터가 알아서 인지하고 있죠. 우측으로. 그리고 미지급금이다라고 써주고. 자, 두 개 쓰였으면 자, 이번에 자본 쪽. 자, 먼저 자본금 5천만 원, 이익준비금 500만 원. 이 두 개만 쓸게요. 이 두 개만. 자본금 5천만 원, 이익준비금 500만 원. 자, 이번에는 지금 제가 여기까지만 쓴다고 한 이유가 2019년 12월 31일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이 계정 과목은 이 시점에서는 지금 처분을 아직 하지 않은 이익잉여금인데, 지금 우리 올해는 2020년이죠. 올해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이제 계정 과목이 얘는 2월 이익잉여금으로 계정 과목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 이 계정 과목이 지금 우리가 쓰려고 온 거니까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정기말 12월 31일 기준으로는 처분을 안 한 거지만 올해 2020년 입장에서는 전년도에서 올해로 2월 된 이익잉여금이겠죠. 그래서 내장부에는 2월 이익잉여금이라 써야 돼요. 지금 우리가 쓸 때 왜 이렇게 써줘야 되냐면 올해 기말되면 2020년 12월 31일 날 우리가 결산하면서 이 결산 시점에 다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산출해서 재무상태표를 만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걸 만약에 그대로 이 금액 이 계정 과목으로 쓰면 우리 컴퓨터는 같은 쪽에 같은 글자에 금액을 쓰게 되면 얘 둘이가 이중으로 합쳐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지금 올해 기준에는 이제 1월 1일이 되면서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2020년도고 정기분권 쓰고 있는데 올해 쓰려고 지금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계정 과목은 2월 이익잉여금으로 써야, 그래야지 또 이걸 가지고 배당도 하고 뭔가를 하고 올해 12월 31일 날 번 돈까지 정리해서 다시 이제 얘가 산출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쓰는 계정 과목은 우리 교재 이 시점에 작성하는 건 당연히 이렇게 써야 되는 건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얘를 지금 장부에 써줄 때는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아니고 2월 이익잉여금으로 5,029만 원이다라고 써서 자, 우리 컴퓨터 상에 여기 자산에 총계하고 부채 자본에 총계하고 그리고 얘 둘의 차익이 제로로 깔끔하게 없으면 내가 정확하게 입력을 하신 거예요. 이 둘이 안 맞으면 지금 내가 어딘가의 금액이 틀렸다는 거예요. 금액이 자, 만약에 틀리다면 어디서 찾는지는 알겠죠? 이 합계 진한색 적혀 있는 글자의 금액들을 지금 우리 교재에 있는 진한색 글자들하고 여기 있는 금액들하고 일치하지 않는 곳을 찾아서 만약 금액이 안 맞는 경우에 틀린 곳을 찾아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정기분 재무상태표 작성이 끝났고 자, 이제 다음 페이지 156페이지로 가서 자, 손익계산서를 볼 건데 자, 이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가 결론적으로 이익을 얼마나 많이 창출했냐겠죠. 그래서 그걸 수익과 비용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이니까 자, 여기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회계 기간 동안 그런데 2019년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정기 회계 기간 동안 우리가 수익과 비용을 어떻게 냈냐라는 건데 자, 여기에도 진한색 글씨들은 분류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연한 글씨는 지금 이걸 제외하고는 계정 과목들이에요. 근데 그럼 컴퓨터가 얘 매출인 건지 영업외 수익인 건지 우리가 영업활동이랑 관련 있는 판매나 관리비에 들어간 비용인 건지 영업활동하고 관련 없는 비용인 건지 이걸 컴퓨터가 인지를 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는 계정 과목 및 저유 등록에서 얘네들도 번호가 매출의 번호대를 400에서 420번 그리고 판매비나 관리로 인해서 들어간 거는 800번 영업활동하고 관련이 없으면 여기에 900번에서 또 그 비용도 931번부터 960번 이런 식으로 컴퓨터에서는 이 비용들을 구분을 하면서 인식을 해줄 거예요. 똑같은 글자라 하더라도 자, 예를 들면 여기에도 보시면 이게 안 만들어뒀네. 자, 우리 영업의 비용에도 수수료 비용이 있고 그리고 판관비에도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고 물건 만드는 회사가 500번대에도 수수료 비용이 있고 이런 식으로 수수료 비용 같은 글자를 쓰는 건 많이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나중에 저와 같이 점점 보면서 컴퓨터가 인식하도록 앞번호대만 달라요. 뒤에는 똑같아요. 그래서 앞번호대를 몇 번을 선택해야 컴퓨터가 인지하고 해줄 거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럼 자, 이번에 우리 컴퓨터에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클릭해서 자, 들어가면 자, 우리 정기분 손익계산서든 뭐든 손익계산서 계산 공식도 따로 일부러 외울 필요 없겠죠. 오른쪽에 친절하게 잘 적혀 있잖아. 매출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액, 판관비 빼면 영업이익, 영업외 수익 더하고 영업외 비용 빼면 법인세 차감전 순위 이렇게 계속 나오죠. 근데 지금 여기에 지금 우리 교재에 안 적혀 있는 표현이 계속 사업하고 중단 사업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 이 두 개는 구분해서 표현을 해달래요. 자, 이 계속 사업, 중단 사업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삼성전자 가지고 생각하면 자, 여러분 혹시 애니콜이라는 전화기 써보신 적 있으신 분?
아무튼 제 첫 휴대폰이 애니콜이었어요. 스피드 017. 근데 애니콜이라는 휴대폰을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도 있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그 CDMA 방식의 휴대폰이 사라졌어요. 근데 그 기계 아직 CDMA 방식을 외국에 쓰고 있고 그 남아있는 재고들은 팔고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중단 사업으로 해서 돈을 번 거고, 근데 지금 갤럭시 이거는 만들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 갤럭시 S1, S2는 안 쓰잖아. 그것도 아직 남아있는 재고를 이제 3G 방식 쓰고 있는 곳에 팔고 있어요. 저희 나라는, 그 삼성전자는. 그럼 이제 생산은 중단했지만 팔면 돈을 벌겠죠. 그런 거는 계속 사업이 아니니까, 하지만 돈 번 거니까 중단 사업에 넣고, 그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갤럭시 팔아가지고 요즘 거 팔아가지고 우리 한 거는 계속 사업이다, 이렇게 분리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외부 이용자들이 유용한 정보를 가질 수 있지, 그죠? 새로 만든 제품은 못 팔고 옛날 거 팔아서 돈 벌면 알아야 될 거잖아. 자, 그래서 이렇게 적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도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회계 기간이 되어 있죠. 자, 그럼 여기에도 연한 글씨를 쓰면 우측에 합계가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상품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만 먼저 쓸게요. 상품 매출만 먼저 쓸게요. 금액 먼저 상품 매출을 썼죠. 자, 그럼 이제 상품 매출에서 먼저 매출 총이익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지금 매출이라는 건 팔면서 돈 받은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판 물건에 대한 가격을 알아야 되겠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전부 다 판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럼 내가 판 물건에 대한 가격을 알기 위한 부분을 매출 원가, 상품 매출 원가로 해야 되는데, 그건 계정 과목이 아니고, 자,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기초 상품 재고액이, 기초가 이번 기수의 초 1월 1일 날 상품이 550만 원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단기에 상품을 팔려고 사온 게 2억 5,535만 원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를 봤더니 12월 31일 날 남아있는 재고를 봤더니 1,050만 원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왜 이러지?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처음 시작할 때 있었던 거와 팔려고 사온 금액이 이만큼인데 이 금액만 남았다는 건 나머지는 다 팔렸다는 이야기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그럼 지금 이렇게 있었던 거에서 이 금액 남았으니까 나머지 팔린 거는 팔린 거의 원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가는 내가 사온 금액들이 원가잖아요. 그럼 전년도에 사와서 올해 넘어온 거하고 올해 사온 거에서 이거 남았다라고 쓰면 컴퓨터는 나머지가 이 금액 팔린 거의 원가라고 인지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쓰냐면 이 로마 숫자 2번은 상품 매출 원가라고 쓸 거예요. 계정 과목을. 자, 여러분이 상품이라고 치시면 이번엔 상품 매출 원가라고 있죠. 상품 매출 원가. 자, 그럼 상품 매출 원가를 선택해서 확인하시면 팝업 창이 뜰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이제 우리가 기초가 얼마 있었고 이번에 얼마 샀다, 이 아래는 딴짓거리하고 같이 달았고 이런 이야기인 거니까 신경 안 쓰지 마시고, 그럼 기초가 550만 원이고 이번에 사온 게 2억 5,535만 원치 사왔다라고 써주는 거예요. 자, 이 두 개 쓰셨나요? 자, 그럼 쓰셨으면 기말 상품 재고액을 쓰려고 하는데 기말 상품 재고액이 지금 적혀 있네. 그죠? 이거 누가 썼을까? 심지어는 금액도 정확해요.
그죠? 자, 이건 지금 기말에 상품이 1,050만 원치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기말에 상품이 1,050만 원치 있다고 쓴 적이 있어요. 어디에서 썼냐면 재무상태표에 내가 기말 12월 31일 현재라는 재무상태표에서 내 재산에 상품이 1,050만 원치 있다라고 여러분이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금액이 지금 1,05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지금 얘를 만약에 내가 수정하고 싶죠? 그럼 수정은 여기서 못해요. 수정하고 싶으면 자, 이거는 그냥 화면만 보세요. 재무상태표에서 내가 상품이 500만 원치 있다라고 바꿨어요. 제가 여기에서 500만 원치 있다고 바꿔줘야지만 우리 여기에 상품 기말 상품 재고액이 500만 원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기말 12월 31일 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말 상품에 대한 금액은 재무상태표에서 내 재산이다라고 알려주는 그곳에서 정해서 여기에 반영시키는 거예요. 자, 지금은 눈으로 보는데 나중에 우리 시험 때 다가오면 제가 다 외우라고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구나 정도까지만 인지하고 계시면 돼요. 자, 다시 원상복귀 해야지 똑같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창을 닫으면 매출 원가가 문제하고 우리 교재하고 똑같이 들어와 있죠. 자, 이 매출 원가에 다시 방금 팝업 창에 들어가고 싶으시면 상품 매출 원가에 그 코드 번호나 다른 곳 한번 클릭하시고 나서 금액을 클릭하면 다시 창이 뜰 거예요. 금액 부분을 다시 클릭하면 다시 창이 뜰 거예요. 근데 키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저는 사실 키보드를 권장하는데 코드 번호 클릭하고 여기에서 엔터 치면은 창이 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여기에 있는 걸 다시 열어가지고 수정해야 되면 금액을 클릭하거나 아니면 여기 코드 번호 쪽 클릭해서 열어서 쓰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매출 총이익이 동일하니까 우린 정확하게 입력한 거고 이제 판매 관리비 종류 많죠. 왜냐면 회사에서 우리 회사를 운영하면서 들어간 거예요. 월급, 직원 밥 사주고 뭐 해준 거, 출장비 준 거, 거래처 접대한 거, 전화비, 전기세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사무실에서 들어간 돈들이니까 종류가 다양할 거예요. 걔네들이니까 자, 이번에는 자, 여기까지 우리 재무상태표 쓸 때하고 똑같아요. 뭐 F2번이나 글자 두 자를 쓰면 계정 과목 쓸 수 있고 그리고 옆에 금액을 이거 보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입력한 후에 영업이익이 동일하면 정확하게 입력하신 거니까 자, 여기까지 얘네들을 입력을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입력을 각자 해보세요.
그리고 제 얼굴이 더 커졌네. 자, 입력되신 분은 여기 영업이익이 맞는지 보셔서 우리 교재 영업이익하고 일치하면 정확하게 입력 잘 하신 거예요. 다 되셨나요? 아직 안 되신 분. 그럼 이제 우리 교재를 보면 영업 외 수익은 없고 영업 외 비용이 있죠. 이자 비용. 우리는 금융기관을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이자 비용은 영업 활동과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자 비용이 하나가 있네요. 그럼 아래에다가 자 여기에 이자 비용이라고 치시고 이자 비용이라고 하시고 그럼 이자 비용 아래가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니까 이 금액하고 일치할 거고 자 근데 마지막으로 보면 자 우리 법인세 등이라고 있죠. 여기 법인세. 자 이 법인세는 회계상에서는 비용인데 왜냐면 비용이라는 건 우리가 돈 냈는데 들어오는 게 없는 게 비용이에요. 밥값 줬는데 그걸로 끝났잖아. 없어졌잖아. 세금 내면 끝이죠. 회계상은 비용인데 세법에서는 이걸 비용으로 안 봐요. 왜냐하면 이익에 세금을 낼 건데 비용으로 쳐주면 이익을 또 계산해야 되잖아. 계속 끌어놓은 순환 논리가 빠지기 때문에 얘는 진한색으로 적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장부에는 비용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법인세 250만 원 있죠. 얘를 법인세 등이라고 제일 아래 칸에 법인세 등 금액 250만 원이다. 이렇게 쓰면 이제 마지막 당기 순이익이 2,718만 8천 원으로 정확하게 일치하시면 틀림없이 잘 쓰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법인세는 진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다 입력했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럼 이 단기라는 게 이번 사업하고 있는 회계 기간이죠. 그럼 이번 회계 기간 단기 동안 우리는 뺄 거 다 뺀 순이익이 2,718만 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내용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지금 이 교재는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기분 원가 명세서는 뛰어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파일 드렸던 거 가지고 계시죠? 그죠? 어제 제가 파일로 드렸던 거 오늘 이거 말고 또 한 개 더 볼 거라고 했던 파일 우리 오픈 채팅방에 제가 올려드렸잖아요. 그죠? 아니면 이메일로 제가 드린 분도 있는데 그 파일로 이제 이 책 있는 앞부분 다 끝나면 이제 그 책으로 바꾸면 이제 우리 4개 등급 중에 3개 등급이 제조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책 가지고 정기분 원가 명세서 볼 거예요. 지금은 얘가 그래서 있다라고만 말하고 있고 아무런 실행할 게 없어요. 상기업이라서. 자, 그럼 이제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볼 건데 자,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예요. 이익잉여금 우리가 사업에서 돈 남긴 거를 처분 배당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자, 여기 정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라고 아래쪽에 있죠. 여기에 정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자, 여기를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자, 지금 이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는 19년도에 번 걸 가지고 주주총회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2020년도에 주주총회를 할 수가 있겠죠. 돈 벌어야 번 거 가지고 할 거잖아. 그 주주총회 하는 날을 결의일이라고도 하고 처분 확정일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거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2020년 2월 27일 날 지금 이 시점에 처분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기에도 결산 기준 시작일이 1월 1일, 종료일이 12월 31일, 그리고 처분 확정일자 써줘야 되겠죠. 2020년 02월 27일. 자, 이제 우리 프로그램 쓰실 때에 이렇게 날짜 쓰는 것들이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많이 늘어날 건데, 그럼 2월 27일이라고 쓰지 마시고 02월 27일이라고 쓰세요. 이제 그렇게 습관을 들이시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러니까 1이라고 쓰지 말고 01이라 써라, 이런 뜻이에요. 이제 쓰실 때에 그렇게 안 하면 2020년 여러분들 227 마지막 숫자 빠져서 또 써야 되고 이상하게 되는 메뉴들이 꽤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날짜를 썼으면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 여기에 나와야 되는데, 근데 이 이익잉여금을 전부 다 주주들끼리 다 나눠 가지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법인이 일부 거의 가지고 있고 일부분만 주주들한테 배당을 할 거예요. 대한민국은 배당 엄청 안 해요. 왜냐하면 배당 소득세가 세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주주가 대표이사라서 배당 안 하려고 난리법석이에요. 배당하면 세금 많이 내야 되니까. 그럼 배당을 안 하면 회사가 가지고 있어서 넘어온 거니까 그게 정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에요. 그럼 정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지금 우리 교재에 2,310만 2천원이라고 적혀 있죠. 그럼 이 금액을 여기에 써주고 2,310만 2천원이라고 써주고, 자, 그럼 이 사이는 나중에 미래에 배울 거니까 지금 정기에서 2월 되어서 넘어온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올해 번 걸 합치면 이제 이게 우리 이익잉여금이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정기에 2월 된 거에 이번에 방금 손익계산서에서 작성한 우리 당기순이익이 여기로 들어온 거예요. 여기로. 그러면 얘를 가지고 얘가 둘이 합쳐져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되게 되겠죠. 지금 우리 교재에는 여기 주주총회해서 처분한 내용이 현금 배당 얼마 했다, 주식 배당 얼마 했다, 사업 확장위의 적립 얼마 했다, 이런 내용이 우리 책에는 아무것도 안 적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전액을 또 다음 연도로 다 넘긴다는 이야기예요. 전액을 전부 다 하나도 주주들한테 안 나눠주고, 우리 처음에는 뭐 돈도 얼마 안 버는데 뭐 우스갯소리로 법인이 5천만 원 벌었다고 나눠 가지면 이거 그 돈 가지고 사업할 게 없겠죠. 그래서 다음으로 넘기겠다는 거예요. 그럼 자, 이 시점은 2월달 이야기고, 자, 우리 12월달 2019년 12월 이야기는 여기까지가 2019년도 이야기예요. 여기까지가 2019년도 이야기고, 여기 아래쪽은 2020년도 이야기예요. 2020년도 여기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2019년, 지금 아래 이쪽은 2020년에 발생한 거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건 정기분 재무제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주주총회회 때는 안 했던 이거 상관없이 지금 이 금액 있죠? 이 금액이 우리 회사 순수한 남아있는 내 돈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금액하고 이 금액 합친 이 돈이 내 돈이죠. 순수한 내 돈을 우리 회계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죠? 순수한 내 재산, 순자산을 자본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 5,029만 원이 보시면 우리가 앞에 입력했던
재무 상태표의 2월 이익잉여금이에요. 미처분 이익잉여금. 내 돈이잖아. 내 돈이니까 내 재무 상태표에 내 재산에 내 거다라고 들어와 있어야지. 그죠? 그래서 여기 내 재무 상태표에 우리가 썼던 이 금액하고 그 금액하고는 일치가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익잉여금 처분해서 내 돈 이만큼이야 남아 있어 사업에서 번 돈이야라고 적어 놨는데 내 재산을 알려주는 재무 상태에 그 금액이 안 맞으면 일단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쓰면 자, 얘는 끝났어요. 자, 우리 또 이제 쉬었다 할 건데 우리가 쉬었다가 우리 교재에서 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래처별 초기월이라는 작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드렸던 PDF 파일 있죠. 그거 가지고 K랩 가지고 지금까지 해봤던 것과 비슷한 작업을 하면서 또 그거 가지고 좀 볼 거니까 그것도 좀 참고해서 준비를 해주세요. 자, 우리 쉬었다 합시다.